73살의 여인. 그녀는 중풍으로 침대에 누운 남편을 10년 동안이나 제 손으로 수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수많은 하객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여자는 그녀와 50년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왜 웃었을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73세의 여인은 무엇을 참고 무엇을 기다려왔던 걸까요? 가족애와 결혼 돈과 명예가 뒤엉킨 순간 당신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장례식, 그 이면에는 10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방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힐링 인생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통쾌한 역정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년의 기다림으로 인생의 판을 뒤집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의 올해 73입니다. 오늘은 저와 50년을 함께한 남편 조문석의 발인 날입니다. 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유가족석 첫 줄에 앉아 있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쓰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그는 생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덕망 높은 학자, 그리고 온화하고 듬직한 호인. 장례식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특실에서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생전 발이 넓어 학계와 문호계의 인사들이 많이 찾아왔고 거대한 홀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사회자가 남편의 양력을 낭독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동안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저 조금 시끄럽다고 느꼈을 뿐이죠.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아들 태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영정 사진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자꾸만 앞줄 왼쪽에 한 사람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수진. 그녀는 검은색 개량 한복에 얇은 흰색 레이스 쇼를 무릎에 덮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손수건을 꽉 쥔 채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비중 있는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여배우처럼 말이죠. 그녀는 제 친구입니다. 아니, 제가 50년 지기 절친이라 믿었던 여자죠. 사회자가 상주가 나와 인사말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태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지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예정에 없던 일인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오늘 저는 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들은 단상 앞 첫 줄로 걸어 내려가더니 최수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수진 이모님은 제 아버지의 영혼의 동반자이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따뜻함과 존엄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아들은 시선을 제게 돌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훌륭하십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는 다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한 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 남기셨습니다. 평생 가장 큰 한이 수진 이모님께 명분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헛바람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민망함에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단상 위에 손을 잡고 서 있는 저 모자, 무지 같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수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가식적인 미안함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영정 속 남편의 온화한 미소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기왕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남은 일 처리가 수월하겠구나. 장내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고 태현이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현이가 최수진의 손을 잡고 저 단상에 올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제가 10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다정하고도 치명적인 덫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제 기억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날씨가 흐린 오후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막 반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강단에서 유려하게 지식을 뽐내던 대학 교수였던 그는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 또한 자유롭게 시간을 쓰던 은퇴한 건축가에서 병실에 갇힌 24시간 간병인으로 전락해버렸죠. 체면을 중시하던 남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모임이나 간견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집과 병원만을 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등을 두드려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주는 일, 저는 그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아들 태현이도 종종 병원에 왔지만 남자라 그런지 투박했습니다. 마사지 힘 조절도 못하고 물을 먹이다 흘리기 일쑤였죠. 30분도 차에 안 돼서 지루한 듯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 최수진이 그 암울한 시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 주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요. 민혜야, 너 또 살 빠진 것 좀 봐. 이러다 쓰러지겠다. 가서 좀 쉬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와. 여긴 내가 보고 있을게. 그녀는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남편 침대 곁에 앉아 신문을 읽어주고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콧줄 때문에 남편이 불편해하며 운걸거리는 소리를 내면 저보다 더 빨리 알아채고 베개를 고쳐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직위를 둔 게 내 복이라고 그녀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아주 우연히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집으로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저도 숨 돌릴 틈이 생겼죠.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입던 낡은 양복과 셔츠를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와 묵은 옷감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반듯한 양복들을 보니 옛날에 그가 떠올라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혹시 주머니에 동전이나 영수증이 있을까 싶어 하나하나 뒤지던 중 가장 안쪽 깊숙이 걸려있던 진회색 울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표도 발신 주소도 없는 봉투. 안에는 역시나 바랜 편지지가 들어있었고 너무나 익숙한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시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진에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연애 편지였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애절한 연애 편지. 남편은 평생 배운 화려한 어휘를 총동원해 수진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당당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곳곳에는 일밖에 모르고 드세며 상냥함이라곤 없는 아내인 저에 대한 불평과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도면을 그리는 민혜의 등 뒤를 보면 마치 차가운 조각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온기라고는 없는 오직 당신 곁에 있을 때만 나는 피가 흐르고 살이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남자가 된 기분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을 넘겨 날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얼음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쌓느라 가장 바빴던 시절, 국제 공모전에 당선되어 수시로 해외 출장을 가고 밤새 도면을 그리던 때, 그리고 수진이 남편과 사별하고 마음을 추스른답시고 우리 집에 드나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지가 마른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도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우정, 3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의 직이라 믿고 고마워했던 친구, 제가 자랑스러워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본 남편, 제가 가정을 위해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그들은 제 등 뒤에서 가장 치명적인 칼을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병상에서 흘린 제 땀방울, 그 모든 노고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새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서재 가장 깊은 서랍에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 그들의 방문 기록 자금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늬 없는 회색 표지에 작은 일기장을 사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최후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을 숨겨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편지를 발견한 첫 달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 다정한 행동 친구의 배려선이라고 믿었던 관심들이 사실은 모두 기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느낌은 마치 거대한 벽이 등 뒤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할 수도 없이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지요.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은 올 때마다 과일 보양식 아로마 오일 같은 걸 챙겨왔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서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곁에 앉아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신문을 읽어주고 손발톱을 깎아주더니 발 마사지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말리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좋아 보여. 내가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얘 무슨 소리야. 내가 네 고생 좀 덜어주려는 거지.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녀가 이 집의 또 다른 안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정작 저를 의심하게 만든 건 아들 태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33 대학 행정직 팀장으로 일하던 녀석은 집에 오는 시간이 묘하게 최수진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유난히 살갑게 굴었죠.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주말이었는데 태현이가 빈손으로 왔더군요. 밥을 먹다 말고 머리를 탁 치며 아차 엄마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내일 용돈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불과 몇 주 뒤 수진에게 선물을 전해주러 갔다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태현이가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최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요. 친엄마 생일은 잊어버리면서 이모 생일은 챙긴다. 그때 서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둘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을까? 저는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쓰러지기 2년 전 우리가 젊은 시절 사둔 단독주택을 팔아 20억 원 정도를 현금화했습니다. 돈을 어디 뒀냐고 물었을 때 주식 좀 샀다고 얼버무렸는데 주식 계좌 잔고를 다 합쳐도 6억이 채 안 되더군요. 돈을 빼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내내 남편의 옛날 편지 세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증권 리포트를 이 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다 펀드 이체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익자가 본인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주식회사 CC.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이라 법인 등기를 떼어보니 이사 중 한 명의 이름이 최수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학 동창인 김철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봉인해둔 연애 편지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혜야, 이거 네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 절대 티내지 말고 기다려. 내가 조사해 줄게. 몇 주 후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조문석이 쓰러지기 1년 전 CJC라는 회사로 자금 3번을 이체했어. 총 15억 원 정도야.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자금 흐름이 이상하고 계속 적자 상태야. 그냥 돈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같아.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문석 씨가 최근 수정한 유언장 사본이야. 저작권 인쇄 수입, 주식 펀드 등 본인 명의 자산 약 20억 원의 관리를 아들 조태현에게 맡기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영혼의 동반자에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 영혼의 동반자. 제가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명분이 없지만 이렇게 써두면 판사가 증거 의사를 인정할 수도 있어.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태현이도 이 내용을 아니. 알아봤는데 공증할 때 태현이가 입회인으로 들어갔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공모자야.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 가장 믿었던 친구,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연합해서 저를 타깃으로 삼은 수십 년에 걸친 정서적 사기극이자 재산 강탈극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면서도 그들을 위해 헌신한 바보 천치였던 겁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은 증발해 버렸고 뼈에 사무치는 차가운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민혜야 소송할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철수야, 나 신탁 계약서 하나만 작성해 줄래?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방역하려는 거구나. 방어가 아니라. 감히 셋이 짜고 나를 기만해. 이 집안 재산을 나누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저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건축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조와 비율입니다. 벽 하나를 허물기 위해서도 몇 달씩 하중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처참하게 추락시킬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차를 내줬습니다. 민혜야, 너무 과분하다라고 하면 우리 집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심지어 집 열쇠를 복사해주며 시간 날 때 와서 문석이랑 말동무 좀 해줘. 나 혼자 있으니 숨 막혀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치는 득의양양함과 저를 향한 동정심을 보며 낚시 바늘을 물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참고 또 기록했습니다. 태현이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빚이나 금융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그래, 엄마는 늙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그 오만함, 자식이 부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동안 저와 김 변호사는 물밑에서 자산 이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공동자산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일 때 가사 대리권과 공유 지분 처분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두 채 중 제 몫을 제 단독 명의로 돌렸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은 주식과 펀드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핑계로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개미처럼 껍데기만 남은 그 집에서 제가 평생 일구어온 자산을 야금야금 제 요새로 옮겨왔습니다. 태연이와 최수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늙고 병수발에 지친 노인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명의의 재산을 모두 독립 신탁 펀드에 넣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마지막으로 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법률 문서였죠. 김 변호사가 묻더군요. 민혜야, 정말 태현이한테 한 푼도 안 남길 거니? 내 아들이 너한테 이랬으면 넌 주고 싶겠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빛과 손짓으로만 소통했죠. 그를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문석 똑똑히 봐.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게 누군지. 그가 숨을 거두던 밤 창밖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감겨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당신 유언 내가 확실하게 완성해 줄게. 장례 준비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부고를 돌리고 화환을 배치하고 부족함 없이 치렀습니다. 태현이는 이제 대놓고 아버지의 유지를 운운하더군요. 그래 가거라 아들아. 너희들을 위해 울리는 장송곡을 너희 손으로 직접 연주해 보렴. 다시 장례식장. 손을 잡고 서 있는 영혼의 커플과 득이양양한 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겐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사회자에게 눈짓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조태현 군이 남편의 유언과 재산 문제를 언급했으니 지금이 모든 걸 명확히 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같군요. 저는 객석에 김 변호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제 법률 대리인 김철수 변호사를 모셔서 남편 조문석 씨와 저 박민혜의 법적으로 공증된 최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남색 정장을 입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여사에 동의해 오늘 고별식의 마지막 순서로 몇 가지 법적 서류와 영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태현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먼저 조문성님의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철했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조문성님, 명의의 저작권, 인쇄증권, 펀드 등 자산 평가액은 약 20억 원이며 이를 아들 조태현이 관리하고 판단에 따라 영혼의 동반자 최수진 씨에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수진의 입꼬리가 찔룩거렸고 눈에는 탐욕스러운 기쁨이 스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의 대부분은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조문성님의 투병 기간 중 박민혜 여사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신탁 절차를 통해 본인의 지분인 50%, 즉 10억 원을 개인 자산 신탁으로 이전 및 명예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최수진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문성님, 생전의 일부 자산이 타인 명의로 이체되거나 현금화되어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조문성님 명예 계좌에 실제로 남아있는 금액은 약 6억 원입니다. 장내에 폭탄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태현이는 저를 노려보며 처음으로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연결해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다음은 3년 전 자택 CCTV에 기록된 영상입니다. 흑백 화면 속에는 침대에 누운 남편 곁에 앉은 최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석 씨 걱정 마. 내가 태현이랑 다 얘기해놨어. 주식은 태현이가 어떻게든 빼돌릴 거야. 자기 마누라는 꽉 막혀서 숫자 같은 거 하나도 몰라. 이 집도 나중엔 우리게 될 거고.
화면 밖에서 태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제가 자산 관리해 드린다고 할 거예요. 지금 엄마는 아줌마 챙기는 거에 정신 팔려서 의심도 안 해요.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욕설을 뱉기도 했습니다. 최수진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영상 종료 후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문석님의 투병 기간 10년 동안 발생한 병원비, 간병비, 재활 비용 총액은 12억 원입니다. 이는 전액 박민혜 여사가 개인 자산으로 선지급했습니다. 그는 태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박민혜 여사는 아들 조태현 씨에게 기지급된 비용의 절반인 6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즉,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은 유산 6억 원에서 아들이 갚아야 할 간병비를 공제하면 상속받을 수 있는 실제 자산은 0원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수진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태현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혜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박 여사의 신탁 자산은 사후 전액 여성건축가 후원 재단에 기부되며 자녀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아들 조태현의 폐륜적 행위와 자산 탈취 시도에 따른 상속권 박탈입니다. 정막 속에서 제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망부석처럼 서 있는 두 사람. 태현이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난 네 아빠 뜻을 존중한 건데 네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니? 명예체면, 그리고 공정한 분배 아니었니?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저 10년 동안 마비된 남편 수발 들고 친구한테 남편 뺏기고 친아들한테 뒤통수 맞은 불쌍한 늙은이야. 그런데 장례식장에서까지 너희한테 좋은 사람 되는 법을 배워야 하니 이제 누가 진짜 불쌍한지 다들 알게 됐을 거야. 오도 최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돈 원했지 평생 나한테서 뜯어간 걸로 충분해. 이젠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민혜야, 오해야, 난 쉿. 여기서 연기하지 마. 여긴 문석이가 제일 아끼는 자리잖아. 대학 교수 체면이 있지. 저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조문석 교수의 진정한 사랑은 아내의 절친이었고 아들은 유산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게 녹음되었으니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조 교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뒤에는 무너져 내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현이가 아빠 명예를 엄마가 다 망쳤어 라고 악을 썼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명예는 본인이 스스로 망친 거야. 난 그걸 햇빛 아래 드러냈을 뿐이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씻고 소파에 앉으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태현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해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들어오더군요. 도대체 왜 그랬어?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아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빠를 난도질하고 최애 이모까지. 그렇게 아빠가 미웠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앉아라.
안 앉아. 안 앉으면 말 안 한다. 그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때 낮잠 자던 그 소파가 이제는 그를 심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나니? 엄마는 친아들한테 너무 잔인해. 어떻게 나를 돈만 아는 짐승처럼 말할 수 있어?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차갑게 쏘아 묻혔습니다. 내가 널 망쳤니 아니면 너랑 그 여자가 먼저 나를 망쳤니? 저는 서랍에서 그 낡은 편지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읽어봐. 25년 전 네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네 아빠와 그 여자는 그런 사이였어. 태연이는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몰랐어. 그렇게 오래된 줄은. 그러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말년엔 마음 기댈 곳이 필요했다고. 엄마는 너무 강해서 아빠를 외롭게 한다고. 수진 이모만이 아빠 시를 들어준다고. 아빠가 불쌍해서 도와드린 것뿐이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도 항상 바쁜 사람이었잖아. 맨날 도면 그리고 출장 가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준 건 아빠였어. 내 소풍 도시락 싸준 건 수진 이모였고, 아빠는 감성적인 사람인데 엄마기에 눌려 살았어. 이모랑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해 보이셨다고 난. 그냥 아빠가 행복해지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의 궤변에 기가 찼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배신을 효심으로 포장하는 꼴이라니. 저는 웃음을 터뜨리다 정색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현아, 난 내가 바빠서. 네 생일을 거른 적이 있니? 넌 남자가 일 때문에. 바쁜 건 당연하고 여자가 바쁜 건 냉정한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네, 아빠가 서재에서 책 읽으면 학자고 내가 밤새 도면 그리면 이기적인 워커홀릭이니 네가 입고 먹고 쓰고 자란 이 집 내 학비, 유학, 자금? 그거 다 누가 벌었는지 알아. 그 감성적인. 내 아빠 월급으론 턱도 없었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만약 반대였다면 네 아빠가 맨날 출장 다니고 내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도시락 싸줬으면 넌 아빠를 비난했을까? 왜 여자가 꿈을 쫓으면 기가 센 거고 가정을 희생하면 독한 여자가 되는 거지. 넌 아빠가 바람 피운 건 로맨스고 내가 일한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제 말은 쇠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공식, 그리고 어머니에게만 강요했던 희생의 굴레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도 변명하지도 못한 채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을 팔고 바다가 보이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테라스에서 일출을 보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치수를 재는 건축 도면이 아니라 바다와 하늘 그리고 제 마음속의 색깔을 그렸습니다. 1년 뒤 저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태현이. 낡은 점퍼를 입고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전시장 구석에 서서 가장 중앙에 걸린 제 자화상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그림. 한참을 서 있던 그는 그림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절이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짊어져야 할 긴 참회와 고독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73. 저는 비로소 아내와 어머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제 캔버스 위에는 이제 저만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 그리고 배신. 10년의 침묵 끝에 스스로 존엄을 지켜낸 그녀의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잔인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마땅한 심판이었을까요? 가정과 자아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인생은 이해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힐링, 인생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